지금부터 당신은 블랙홀로 떨어집니다. 우주선도 되돌아올 밧줄도 없습니다. 우주복 하나에 의지해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것을 향해 곧장 낙하하고 있죠. 멀리 관제실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동료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검은 원의 가장자리에 다가갈수록 당신의 몸짓은 붉게 물들며 굼떠지고 마침내 그 언저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버리죠. 그들에게 당신은 영원히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시계는 다릅니다. 당신은 어떤 벽도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못한 채 단 몇 초 만에 그 경계를 지나쳐 버립니다. 같은 순간을 밖에서는 영원으로, 안에서는 찰나로 겪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둘 다 진실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이 질문입니다. 블랙홀로 떨어지는 당신은 대체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건 별로 가는 문일까요? 아니면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죽음일까요? 블랙홀을 이해하려면 먼저 되돌아올 수 없는 선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돌을 하늘로 던지면 도로 떨어지죠. 더 세게 던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고 초속 11km를 넘기면 아예 지구를 벗어납니다. 이걸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중력이 강한 천체일수록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도도 커지죠. 자, 중력을 계속 키워봅시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탈출에 필요한 속도가 마침내 빛의 속도와 같아집니다. 그런데 우주에 빛보다 빠른 건 없죠. 그러니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빛조차도 다시는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계가 바로 사건 지평선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가죠. 사건 지평선은 단단한 표면이 아닙니다. 부딪힐 벽도 번쩍이는 막도 없어요. 그저 여기서부턴 빛조차 못 빠져나간다고 공간에 그어진 문턱일 뿐입니다. 그 크기는 오직 질량으로 정해지는데 태양을 통째로 블랙홀로 압축하면 지름이 겨우 3km, 지구라면 9mm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 안쪽에선 우주의 규칙이 하나 바뀌죠. 어느 쪽으로 헤엄쳐도 바깥으로는 못 나갑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보게 될 겁니다. 밖에서 본 당신이 왜 얼어붙는지부터 풀어봅시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예언이지만 지금은 우리 손안의 GPS 위성이 매일 이 효과를 보정할 만큼 확실한 사실이죠.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 이 효과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당신이 보내오는 빛은 점점 긴 파장으로 늘어져 붉어지고 당신의 1초는 관제실의 몇 시간, 며칠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당신은 문턱에서 붉게 멎어 영원히 그 자리에 멈춰 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에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시계는 멀쩡히 똑딱이고 당신은 몇 초 만에 경계를 넘죠. 어느 쪽이 맞느냐고요? 둘 다 맞습니다. 상대성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지금 벌어지는 하나의 진실이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론 물리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블랙홀이 흘리는 미약한 빛을 붙잡아 아무리 정교하게 주무른다 해도 안으로 떨어진 당신의 경험을 바꿀 수 있을까? 최근의 한 연구는 바꿀 수 없다고 답합니다. 다만 이건 아직 망원경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이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라는 걸 기억해 두죠. 이제 당신의 눈으로 돌아가 봅시다. 떨어지며 앞을 보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하늘의 모양입니다. 블랙홀의 강한 중력은 곁을 지나는 빛을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블랙홀 뒤편에 가려 보이지 않아야 할 별빛까지 둘레로 돌아 나와 검은 원을 감싸는 밝은 빛의 고리로 나타나죠. 아인슈타인 링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빠르게 떨어질수록 별들은 앞쪽 한 곳으로 몰려 보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 앞유리로 빗줄기가 쏠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빛의 세계에선 이걸 광행차라고 합니다. 최근의 광선 추적 시뮬레이션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눈의 하늘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를
블랙홀 곁에서까지 정밀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이 계산 가운데 일부는 아직 정식 출판 전인 프리프린트라는 점은 밝혀두죠. 조금 더 다가가면 검은 원 바로 바깥에 아주 특별한 경계가 있습니다. 빛이 블랙홀을 아슬아슬하게 돌며 궤도를 그리는 곳 광자구입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그 검은 원의 테두리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그 어둠은 빛이 삼켜진 자리에 남은 실루엣인 셈이죠. 그런데 이 여행에서 당신의 몸은 무사할까요? 중력은 거리에 따라 세기가 다릅니다. 블랙홀의 발부터 떨어진다면 발에 걸리는 중력이 머리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세죠. 이 차이가 당신을 위아래로 잡아 느립니다. 국수 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물리학자들이 반쯤 농담으로 스파게티화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무섭게도 블랙홀이 작을수록 이 힘은 더 잔인합니다. 별 하나가 뭉쳐 만들어진 작은 블랙홀이라면 당신은 사건 지평선에 닿기도 전에 찢겨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하 중심에 도사린 거대한 블랙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덩치가 클수록 조성력이 오히려 완만해서 당신은 아무런 느낌 없이 사건 지평선을 넘어버리죠.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괴물이 역설적으로 가장 부드럽게 당신을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더 기묘한 반전이 제기됐습니다. 회전하거나 전기를 띤 블랙홀 안쪽 깊은 곳엔 두 번째 지평선이 숨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조성력이 방향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느리던 힘이 되래 옆에서 짓눌러 국수가 아니라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팬케이크와라 이름 붙은 이 아이디어는 아직 이론의 영역, 방정식이 그려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 왔습니다. 사건 지평선 안쪽이죠. 아까 미뤄둔 질문, 왜 이 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도 못 나가느냐? 답은 놀랍습니다. 사건 지평선을 넘는 순간 블랙홀의 중심은 당신에게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됩니다. 밖에서 우리가 내일을 피할 수 없듯,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가오는 미래를 피할 수 없듯, 지평선 안의 당신에게 중심의 특이점은 다가오는 미래 그 자체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로켓을 힘껏 분사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길이 앞으로만 흐르는 시간을 따라 그 한 점으로 모이니까요. 탈출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끝 특이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곳에선 밀도와 시공간의 휘어짐이 무한대로 치닫고 우리가 가진 가장 훌륭한 이론인 일반 상대성마저 스스로 무너집니다. 물리학이 침묵하는 자리죠. 그 답을 얻으려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양자중력이라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상상 속의 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괴물을 실제로 본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의 사진을 손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의 심장, 태양의 65억 배 무게를 가진 초대 질량 블랙홀이었죠.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전파 만권경을 하나로 묶어 그 그림자를 둘러싼 밝은 고리를 찍어냈습니다. 그 고리의 지름은 하늘에서 약 42, 마이크로 초각, 오차는 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우리는 훨씬 가까운 목표도 찍어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은하,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흐르는 은하수의 심장에도 태양의 400만 배짜리 어둠이 조용히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속 그 밝은 고리는 사실 블랙홀 곁을 여러 번 휘감아 돌아 나온 빛이 겹겹이 포개진 것입니다. 그 안엔 이론이 예측한
훨씬 가늘고 선명한 광자 고리가 숨어 있죠. 이제 과학자들은 그 고리의 빛이 어떻게 진동하는지 그 편광의 무늬까지 읽어내려고 다음 세대 망원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겨우 찍는 시대에서 그 테두리를 한 겹씩 해부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찢긴다는 이야기가 그저 계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별이 실제로 찢겨 나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쩌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별은 앞서 본 그 조성력에 붙들려 긴 국수 가락처럼 늘어나 뜯겨 나갑니다. 그 잔해가 블랙홀 둘레를 돌며 뜨겁게 타올라 한동안 은하 전체를 밝힐 만큼 환한 섬광을 내죠. 천문학자들은 이걸 조석 파괴 사건이라 부릅니다. 별의 스파게티화를 우리는 정말로 망원경으로 지켜본 겁니다. 최근엔 한층 더 소름 돋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어떤 별은 단번에 삼켜지지 않고 살점 일부만 뜯긴 채 아슬아슬 살아남아 궤도를 돌다가 몇 해 뒤 다시 돌아와 또 뜯깁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부분적으로 찢기는 별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블랙홀이 별을 한 입에 삼키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날 때마다 조금씩 베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별이라면 죽음은 한 번의 낙하가 아니라 돌아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뜯김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이 평생 쌓은 기억과 정보가 그 안으로 사라졌다면 그건 영영 없어진 걸까요? 여기서 물리학의 가장 깊은 다툼이 시작됩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만은 않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 가장자리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그렇게 블랙홀은 상상조차 힘든 긴 세월에 걸쳐 조금씩 증발해 간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 새어나오는 빛은 아무 정보도 담지 않은 무작위한 빛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다 증발해 사라진 뒤엔 삼켜졌던 모든 정보가 함께 없어진 셈이 되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주에서 정보는 절대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두 위대한 이론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정보 역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해 물리학자들은 이 매듭을 풀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섬이라 불리는 새로운 계산법은 블랙홀이 증발할 때 그 정보가 실은 빠져나오는 빛 속에 아주 미묘하게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엔 이 계산이 회전하는 블랙홀에까지 확장됐죠. 아직 완결된 답은 아니지만 방향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삼켜진 것은 어쩌면 연경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쪽으로요. 우리는 아직 블랙홀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방정식과 망원경만으로 그 어둠의 문턱 너머를 이만큼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밖에서 보면 영원히 얼어붙고 안에서 보면 찰나에 삼켜지는 곳, 국수가 되었다가 팬케이크가 되고 시간이 곧 장소가 되어버리는 곳. 오늘 밤 당신은 그 문 앞까지 다녀온 겁니다. 다음 밤엔 그 어둠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것을 찾아가려 합니다. 태양의 660억 배가 넘는 괴물이죠. 블랙홀 재생 목록에서 저와 함께 계속 떨어져 보시죠.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